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7일 오늘 오전 9시에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 여비서를 무고죄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여비서 무고죄 고발 관련돼서 사건의 실체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관련된 사건은 우리가 지금 1년 시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났고 국민들 관심에도 좀 많이 잊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박 시장님의 명예회복과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비서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우여곡절 끝에 유가족 측의 동의를 얻어서 작년 말에 서울중앙지검에 2020년 7월 8일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가 박 시장님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특례법에 관련된 유괴에 의한 업무상 추행 그리고 음란한 문자나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총 5개의 범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열람 등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받고 나서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0년 8월 4일 날 당시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로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까지 박 시장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작은 평범한 시민인 제가 이 사건에 이렇게까지 전념하는 것은 박 시장님이 너무나도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고 그리고 여비서와 김재련은 이 사건을 공모해서 무고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2020년 8월 4일 날 김재련을 무고 및 무고교사로 고발하고 그 이후에 여비서를 무고죄 고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좀 많이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존의 기자분들 여러분들과 일반 시민분들께서 보셨던 기자회견과 전혀 다른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 자료들을 직접적인 증거들을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기자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이 사건의 증거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보면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거짓은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합니다. 2020년 7월 8일 여비서와 김재련이 박원순 시장님을 서울경찰청에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처벌법에 의한 유괴에 의한 강제추행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다음날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하고 고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님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사라진 것을 이용을 해서 2020년 7월 13일 발인하는 날 김재련이 1차 기자회견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인 박원순 시장님께서 당시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었던
여비서에 대해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벌인 파렴치한 시장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이와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국내 언론, 외신까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박 시장님이나 박 시장님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언론 방송에서 박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거의 단정을 하듯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분들은 언론과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듣고 믿고 보고 해서 박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지금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고소인 여비서와 성추행 범죄에 대한 입증은 고소인과 김재련 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이런 중대 사건에 있어서 성범죄에 대한 증명은 말이 아닌 법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추행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당시 김재련 변호사가 1,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많은 기가 막힌 소설 같은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사실을 왜곡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박 시장님 관련돼서 사건의 실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오늘 요 내용인데요. 일반 국민분들도 성범죄에 있어서 무고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어떤 잣대로 성범죄의 무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8일 여비서와 김재련 측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범죄, 성추행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공개를 하고, 이와 관련된 저들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직접적인 증거 외에 여비서와 박 시장님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여비서가 자필로 쓴 손편지 3통, 인수인계서, 그리고 기타 많은 직접적인 증거들을 소개를 해서 과연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나 국민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보더라도 과연 이 사건이 박 시장님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인지, 여비서가 무고를 저지른 사건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성범죄 무고는 연인이나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156조에서 무고죄를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을,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건 당연히 무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상대방이 승낙해서 상대방이 어깨를 주물러달라 해서 주물러두고 손을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줬는데 여성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원치도 않은 어깨를 주물르고 내 손을 잡아당겼다, 주물렀다. 그럴 경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추행의 무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한번 성폭력 누명을 쓰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며 직장생활 또는 생업에 지장이 생기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 추후에 결백함이 밝혀진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기서 김재련 측의 고소장을 최초 공개합니다. 지금 장황하게 많이 거창하게 썼습니다만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형법 강제추행 및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강제추행 하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위력에 의한 추행 3가지, 그래서 총 4가지와 통신매체 여비서와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범행 동기가 나와 있고, 이에 나항이 이제 강제추행, 범죄 사실 1번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이고, 한마디로 이 강제추행 사건은 무릎에 호했다는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일아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일자 불상 피해자 측에서 날짜를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되면은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또는 그 범행 횟수가 다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회면 10회 이상이면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시장님이 여비서와 셀카를 찍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여비서의 얼굴에 몸을 가까이 밀착시키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 여비서의 속옷이 위치한 등을 쓰다듬고 허리, 엉덩이 등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시장실, 여기선 침실이라고 했지만은 침실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시장실 집무실 안에 시장실이 있는데 시장실 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침대도 아니고 일반 간이 침대, 낙구락구 침대라고 하는데 그 침대가 구석 한편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장실의 모든 공간은 그 관련된 서류,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실은 외부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은밀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게 5번째입니다.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 박 시장님을 고소한 사건 중에 범죄 사실 5번인데 마찬가지로 박 시장님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서 러닝만 착용한 피고손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고 고소장에는 러닝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과거 2020년 7월 13일 날 발인한 날 김재련 변호사는 야간에 속옷 사진을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속옷 사진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은 일반인들도 오해할 수가 있고 러닝과 속옷은 같은 범죄에 속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러닝 셔츠만 입었다고 해서 그거를 음란 사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서와 김재련 측은 고소장에는 러닝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장에서는 박 시장님을 에 대해서 어떻게든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누명을 씌우려고 심야 시간, 밤 늦은 시간에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릎호 사건은 당시 2018년 이 당시에 여비서는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온 고소인에게 여비서에게 박 시장이 무릎 위에 멍이 든 상처를 보고 아프겠다, 먼저 아프겠다고 호해준다고 하면서 박 시장님이 밑도 끝도 없이
여비서의 맨살에다가 입수를 됐다고 고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목격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서울시장 집무실 안에 여비서와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당시 박 시장님 관련돼서 촬영을 하면서 여비서가 오히려 여비서가 먼저 박 시장님에게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서울시 비서실 당시 직원은 그 후에 자신이 전에 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서가 박 시장님이 오히려 여비서의 무릎에 입술을 갖다 대고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당시 내가 아는 상황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고 이후에 2020년도 그 당시 경찰 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진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후에 발표한 결정문 2021년 1월 25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무릎호 사건에 대해서는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추행, 성폭력을 다 성희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무릎의 호호 사건은 명백하게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2018년 9월 무릎호호 사건을 목격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 박 시장님 관련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한 그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평소 여비서가 박 시장에게 워낙 사분사분하게 접근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무릎호호 사건을 목격을 했어도 그냥 넘어갔었다. 나는 시장에 영상 축사를 만드는 일을 했다. 영상 촬영을 준비하려면 1, 20분 걸리는데 당시 데스크에 비서 2명이 집무실에 들락거리곤 했다. 그리고서는 여비서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면서 저 다쳤어요 라고 먼저 말했더니 시장님이 왜 그래요? 어쩌다가 다쳤어요? 라고 되물었고 여비서가 자신의 무릎에 여기에 호해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사이에 시장과 비서 사이에서 여비서가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다니다 넘어져 다쳤으면은 그거 갖고 박 시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무릎에 호해달라고 할 정도면은 결코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로 추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보면은 당시 여비서의 그 말, 시장님 더 다쳤어요. 여기에 호해해 주세요 라고 들었을 때는 이 당시에 목격한 비서실 직원도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진실은 오히려 여비서와 김재련 측은 말뿐이고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반면에 당시 이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가 박 시장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 사건에서 명백하게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면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말 그대로 자신이 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이 박 시장님이 자신의 무릎 위에다가 입술을 갖대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무고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 고소한 고소장의 두 번째 범죄 사실입니다.
네일아트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소장에는 김재련을 포함한 변호사 5명이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여비서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기간 중 3년이란 기간 중인데 일자불상이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3년이란 기간 동안 두루뭉실하게 날짜도 특정하지도 않았었고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비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온 여비서에게 박 시장이 손톱이 예쁘다고 말하며 여비서의 손을 여러 차례 잡아 만지고 주물렀다고 이렇게 범죄 사실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또한 객관적인 증거, 여비서나 김재련 측에서 이 손톱 네일아트 사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오직 말뿐이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는 2017년 3월 3일입니다. 목격자인 기자들이 박 시장과 인터뷰 후에 기사가 보도된 날짜인데요. 서울시청 출입 기자였던 아시아경제의 김봉수 기자와 후배 기자들 등 총 3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3명의 기자는 당시 2017년 3월 3일이었기 때문에 그 해는 대선이 있던 해였습니다. 당시 박 시장이 2017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구상했던 대선 정책 공약과 비전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박 시장님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외 기자들 3명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후에 시장실을 나와서 집무실로 나오던 중에 당시 한 여성 비서가 박 시장을 향해서 시장님 저 네일아트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라고 손을 들이대면서 자랑을 했고 박 시장을 굉장히 어색해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 글을 보더라도 박 시장님뿐만 아니라 기자분들도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서울시장이 아빠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네 조그만 기업들도 아닌데도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위계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기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이동하는 중에 여비서가 끼어들어가지고 자신의 손톱에 네일아트 한 것을 자랑하면서 시장님 봐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실인데요. 당시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박 시장님은 상당히 난처하고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김봉수 기자의 후배 기자가 박 시장에게 요즘은 저런 게 개성이다. 잘 가꾸고 꾸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리자 박 시장은 당시 3명의 기자가 보는 상황에서 그러냐고 하면서 여비서가 내민 손을 살며시 살짝 잡았습니다. 잡고는 손톱에 뭘 칠했는지 그냥 이렇게 봤을 뿐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김재련 측에서 주장대로 박 시장이 그 당시 기자들도 보는 그 자리에서 여비서의 손을 만지고 주물렀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당시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박 시장과 여비서 기자 등 3명이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무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당시 국민뉴스 기자가 2020년 7월 28일 작년에 보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자의 목격담, 백주 대나대 중인한 시리에 벌어진 박원순 비서의 네일아트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작년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가 이와 같은 사실이 과거에 2017년 3월 3일 발생된 거는 이미 오래돼서 잊고 있는데 2021년 작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의 손을 만졌다고 하는 네일아트 사건 관련돼서 성추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봉수 기자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기억을 되짚어서
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그리고 언론 기사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입니다. 처음에 떠오른 것은 어떤 여성의 맑고 높은 하이톤 음성과 웃음이었다. 얼굴이나 모습도 희미하지만 기억이 났다. 좀 더 기억을 가다듬으니 네일아트라는 단어까지 떠올랐다. 고 박원순 시장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던 중 집무실 내에서 한 여성 비서가 시장님 저 네일아트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라고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고 박 시장은 굉장히 어색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요즘은 저런 게 개성이다. 잘 가꾸고 꾸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자 박 시장은 겨우 그러냐 하면서 여비서가 내민 손을 살펴봤다. 그 여비서는 시장실에 가끔 올라갈 때 가장 오래 봤던, 인터뷰가 길어지면 감히 문을 열고 들어와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끌었던 바로 그녀였다. 내가 이 기억을 떠올린 건 올해 1월 인권위에 고 박 시장 사건 조사 결과에서 난데없이 네일아트 건이 추가로 인정돼 발표문에 포함되면서였다. 박 시장이 당시 이 여비서의 네일아트한 손을 만진 것이 성희롱이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인권위의 발표가 전반적으로 이상하긴 했다. 다른 피해 주장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목격한 네일아트 자랑건은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내가 목격한 그 네일아트 자랑건은 성폭력이 절대 개입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백주대낮에 중안시리에 벌어진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박 시장과 고소인 피해자 여비서 그리고 김봉수 기자 등 총 5명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기자도 작년 이후에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후에도 수차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번, 2번 무릎호호 사건과 네일아트 사건에 대한 그 강제추행 및 위계에 의한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 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여비서와 김재련 측은 박 시장을 대단한 성추행범으로 묘사를 하면서 3년이란 기간 동안 그 많은 1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날짜도 특정하지도 못했고 두루뭉실하게 변호사가 쓴 고소장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부실한 고소장에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두 사건의 목격자들, 당시 서울시 비서실 직원 그리고 서울시 출입 기자였던 김봉수 기자 외 3명의 목격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주장이 여비서와 김재련 측의 고소 사실이 사실을 왜곡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무고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 시장님을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 측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가 단 하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박 시장님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비서를 성추행을 해서 고통스러웠다고 여비서와 김재련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2018년도는 그 성추행이 무척 심해서 아주 극심한 이상한 꿈도 꿀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박 시장님과 여비서와에 있었던 이 직접적인 증거들을 보고도 저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답은 명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예. 지금 여비서가 2018년 10월 29일 광장시장에서 자신의 폰을 건네주고 머리를 만지면서 박 시장님 어깨에 여비서의 가슴 부분을 상당히 밀착시키고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죠? 예. 오히려 박 시장님이 아니라 여비서가 자신의 폰을 앞에 있는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폰에 아마 비밀번호나 아니면 카메라 세팅이겠죠. 그거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비서가 손손가락으로 자신의 폰에다가 뭘 하고 이제 건네받고, 여비서는 머리를 한번 만지고 나서 박 시장님 쪽으로 지금 상당히 기댔습니다. 오히려 박 시장님 어깨에 여비서의 가슴 부분이 밀착되고, 지금 원위치 그렇죠, 돌아왔고요. 이런 모습을, 이런 명백한, 이건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성추행을 했는지, 오히려 여비서가 박 시장님에게 성추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증거입니다. 또한 2018년 마찬가지로 성추행을 당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그 해였는데, 2018년 11월 서울시 공무원 북한산 산행 당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요 가운데 빨간 보이죠? 박 시장님은 오른손을 번쩍 들고 이 왼손은 차렷입니다. 여기 손이 일자로 보이실 겁니다. 차렷 자세입니다. 손가락을 아예 폈는데 여비서는 자신의 오른손 빨간 장갑을 끼고 박 시장님 팔짱을 끼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비서가 오히려 시장님에게 그렇게 성추행을 당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여비서가 박 시장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팔짱을 꼭 끼고 사진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비서가 자발적으로 했고요. 지금 여비서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은 제가 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를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은 이거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사진을 공개할 의사는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서는 항상 박 시장님과 사진 찍거나 할 때는 항상 웃고 밝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 또한 여비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면서 올린 사진이고요. 이제 다음 보실 장면은 박 시장님 생일 2019년 3월 26일자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오히려 여비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박 시장님 생일날 2019년 3월 16일날 여비서가 박 시장님 손을 감싸 쥐고 있고요. 지금 어깨 너머로 건너편에 있는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나 고위 공무원들한테 오라고 이제 손짓을 합니다. 근데 박 시장님 표정은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해 보이는데, 이 당시도 여비서는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웃으면서 환한 모습으로 이 박 시장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데, 지금 어깨에도 이제 손을 얹고 있죠. 이렇게 평소에도 여비서는 오히려 박 시장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생일의 주인공인 박 시장님의 표정이 좀 어색하고 불편한데, 여비서는 오히려 마치 자신이 생일의 주인공인 양, 앞쪽에 이 당시에 2019년 3월이면 여비서는 공무원 8급이었습니다. 서울시 박 시장님 외에 고위 공무원 1, 2, 3급 고위 공무원들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비서의 역할은 시장님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생일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비서의 역할은 끝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서는 오히려 자신이
박 시장님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 마냥 저런 식으로 그 생일 케이크 커팅 장소에서 주도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비서가 박 시장님 손을 이렇게 감싸쥐고 계속 이 촬영되는 내내 저렇게 감싸쥐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박 시장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박 시장님은 표정이 상당히 불편하고 좀 어색한 표정이 내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여비서가 세 번째 아까 박 시장님을 성추행 등 혐의로 그렇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셀카 찍을 때 어깨에 손을 얹거나 얼굴을 가까이 밀착시키거나 브래지어가 있는 등 쪽에 손을 대거나 했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지금 아까 보신 광장시장에 2018년 광장시장에서 그 촬영한 동영상 그리고 북한산 산행에서 박 시장님 팔짱을 끼고 여비서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2019년 3월 26일 박 시장님 생신 당시에 여비서가 주도적으로 한 이런 사진이 아니라 이런 동영상을 보면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범죄 사실 셀카를 찍으면서 박 시장님이 여비서에게 어깨에 손을 얹거나 신체를 밀착했다고 하는 그 주장은 마찬가지로 저들의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반면에 이와 같은 증거들은 저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무고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제 네 번째 범죄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소인은 2018년 서울시장 집무실에 있는 집무실에 있는 침실이라고 하지만 집무실에는 박 시장님이 사용했던 시장실이 있습니다. 시장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실 내는 온갖 서류와 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시장실 구석 한 켠에 라꾸라꾸 침대라고 하는 간이 침대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지 침실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비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서는 김재련과 공모해서 침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안에서 박 시장님이 손을 잡고 안아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이 침실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때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 시장님이 시장 재직 기간 동안은 침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2011년입니다. 2011년도 2대12 기사인데 요 내용이 그랬어요. 박 시장님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곳이 시장에 온라인 침입했으니까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게 침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당시에 2011년도에 박 시장님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이 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왜곡이 돼가지고 침실이라고 하니까 2020년도 박 시장님을 성추행 고소한 그 해에는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마치 시장 집무실 안에 침실과 샤워실이 있고 왜 침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어야 되냐 하면서 상당수 여비서와 김재련 측 주장을 옹호하고 하면서 박 시장님을 고인이 된 박 시장님에 대해서 두 번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박 시장님을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계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3, 4번 1번은 강제추행, 2번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그렇죠? 내략특권이고 3, 4번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은 객관적 사실 실제 있었던 사실에 반하는 여비서와 김재련 측의 사실 왜곡이자 허위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범죄 사실입니다. 거창하게 썼습니다. 박 시장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 문자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밑에 이상한 내용들을 소설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박 시장님이 텔레그램 대화방
또는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서 러닝만 차리고 간 피고 소인의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고, 이건 사실대로 썼네요. 실제 쓴 거는 박 시장님이 예전 2011년도하고 2018년도인가요? 삼양동 옥탑방 생활하고 할 당시에 입었던 러닝 셔츠 차림에, 그 러닝 셔츠만 입고서는 솔직히 저녁에 오후에도 뭐 남자들은 가까운 뭐 가게도 편의점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소장에는 여비서와 김재련 측은 러닝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는 한밤중에 속옷 사진이라고 둔갑시켜서 국민들이 이상한 상상을 하게끔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자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5번에 대한 것도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 박 시장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은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 있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증거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0년 7월 13일 박원순 시장님 발인하는 날 김재련이 1차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에 대한 증거로 박 시장님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비서를 초대했다는 것을 증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사진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초대한 게 어떻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억지 주장인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처럼 언어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허위 사실을 고소장 따로 기자회견에서 언론 플레이 따로 고인이 된 박 시장은 방어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악용해서 저들은 이렇게 박 시장님을 2번, 3번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재련과 여비서 측의 소설 같은 말만 듣고 마치 박 시장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고소를 당하자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2020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는 박 시장님이 당시 여비서뿐만 아니라 시장 비서실 직원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여러 명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초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 행위고요. 만에 하나라도 박 시장이 여비서 측, 박 시장을 고소한 여비서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은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는 왜 박 시장이 여비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한 화면만 공개를 하고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 일부러 안 했을 이유가 없고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공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짓을 꾸미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분들과 기자분들이 계셨을 텐데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진짜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러닝 셔츠 차림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박 시장님이 제일 끝에 세 번째 사진은 2011년도에 서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진들은 수시로 2011년도부터 18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할 당시에도 계속해서 박 시장님이 서울시 비서실 직원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박 시장님의 SNS 등 올렸고 또 마찬가지로 언론에까지도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야한 사진이고 음란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박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아니라
평범한 옆집 아저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진인데 여기서 지금 박 시장님이 그나마 보낸 시각도 9시였는데 밤 9시경이었는데 한밤중에 속옷 사진을 전송했다고 그렇게 저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의 범죄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에 해당하는 반박하는 저들의 주장이 무고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박 시장님과 여비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들은 어마어마한 소설을 쓰고 마치 박 시장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비서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시장인 것처럼 박 시장은 모함하고 음해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가 없단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아까 5번에 해당되는 그 야한 문자 여비서가 박 시장님이 성관계를 뜻하는 그런 내용인데 당시 2020년 7월 9일경에 박원순 고소장이라고 온라인 찌라시가 일파만파 돌았습니다. 퍼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성관계를 모사하고 하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내용이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께서 박원순 고소장 찌라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5번째에 해당되는 성관계를 묘사하고 하는 행위 그 내용들은 여비서가 꿈속에서 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소설 같은 그런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비서가 박 시장님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 근거해서 저들의 고소가 명백한 무고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비서와 관련된 박 시장님하고 관련된 사진이나 어떤 근거 자료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번이 고소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라는 거죠. 시장님, 제가 시장님 처음 본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소인이 나오죠? 시장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힘내시고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018년도입니다. 물론 연초지만은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는 2018년도가 4년 동안 기간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시기인데 박 시장님 생신을 축하를 하면서 여비서는 저희는 시장님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데 과연 저런 진짜 성추행 피해자라고 하면은 아무리 자신이 모시는 기관장의 생일이라 하더라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진은 2018년도 마찬가지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비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하려고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해시태그 글입니다. 그게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비서는 환하게 웃고 있고요. 참 행복한 해시태그를 걸었습니다. 참 행복한 크리스마스. 4년 중 여비서는 2015년도부터 18년도면 보통 우리는 15, 16, 17, 18, 3년이라고 하는데 여비서는 근무했던 해부터 해서 꼭 항상 기간을 좀 1년 더 많이 보태는데 4년 중 역대급 특별한 크리스마순 선물 트리 시청 크리스마스
감사 박원순, 만세, 행복, 서울시청 김태희 비타민, 세상에 하나뿐인 장갑, 장갑을 선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그릴리아 안심 스테이크, 에그 베이컨 피자,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면서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 나는 시장님하고 이런 사이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런 걸 먹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여비서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미소구나라고 하니까 여비서가 크크크 진심이야 라고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여성이 바로 옆에 있는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서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런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 시장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첫 발령을 받고 공무원이 된 지 4개월 만에 시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늘 잘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서울 시민으로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정책, 사소한 행동들 모두 존경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본받아 좋은 공무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장님이 계시기에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하셔야 돼요. 비서실, 아니 서울시 통틀어서 제일 건강하시지만 건강하실 때 관리하셔야 돼요. 시장님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시장실 막내 김잔디 올림 2016-25 요 내용은 2016년도 2월 25일 박원순 시장을 맞이해서 여비서가 자필로 쓴 손편지입니다. 편지 첫 번째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붉게 표시한 내용을 보면은 시장님께서 늘 여비서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답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편지에서 내용을 썼고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서울 시민으로서 시장님의 생각이나 정책, 사소한 행동들 모두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박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비서도 본받아 좋은 공무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장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시장님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자필 손편지를 썼는데요. 뭐 누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니고 여비서가 스스로 시장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서 적은 편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시장님 항상 정신없고 바쁘신 일정 속에 힘드실 텐데도 뵐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덕분에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장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 납니다. 이런 내용을 여비서가 시장님께 자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시장님이 곁에서 지켜주셔서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박 시장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이런 내용은 누가 하라고 시켜도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억지로 시켜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여비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님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밑에서 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따스하게 대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박 시장님이 식사도 거르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여비서가 박 시장님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자신의 자필로 손편지를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길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편지는 2018년도 마찬가지로 여비서가 가장 성추행으로 고통받았다고 하는 시기에 쓴 편지인데 두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시장님께 작게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여비서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시장님이 순방 기간이 길어봐야 8, 9일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여비서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적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시장이 자신의 옆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못 뵌다고 생각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서는 한 달 동안 시장님을 못 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울적하는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가시는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시장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까이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또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프다고 합니다. 아까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범죄 행위 3번에 보면은 셀카 찍을 때 박 시장님이 실제적으로 과다하게 밀착을 했다고 고소장의 범죄 사실 3번에 적시를 했는데 여비서가 박 시장님과 셀카 찍는 일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슬프다고 자신의 손편지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밑에 계속해서 이 시대에 다시 없을 소중한 박원순, 지혜로우시며 새로운 생각과 놀라운 추진력으로 이미 점령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장님 제일 밑에 한 달 뒤 옥수수랑 수박 잘 길러 놓을게요. 한 달 동안 해외 순방 가시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농사 짓다고 하면서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시장실 비서 올림 이렇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남녀노소 아마 어린 학생들도 이 내용을 보면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비서가 박 시장님을 상당히 마음속에 두고 있고 일반적인 시장과 비서 관계를 넘어서 시장의 몸과 마음 건강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또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만은 사랑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박 시장님과 한 달 동안 못 뵌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적은 편지입니다. 다음은 2017년 7월,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여비서가 4년 동안 서울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이례적으로 여비서는 후임 비서에게 밑에 박 시장님을 장관급 차기 대선 주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비서실 인수인계서는 여비서가 후임 비서에게 자신이 따로 작성해서 건네준 것입니다. 박 시장님은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다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적어놓고 박 시장님이 성추행범이라고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런 과거 마음을 표현한 또는 어떤 이런 증거들을 부정하는 본인의 지금의 박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본인 스스로 부정하고 본인 스스로 모순이라고 밝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여비서가 2019년 7월 정보 발령이 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당시 2019년 9월에 여비서가 친동생 결혼 기념회과 관련돼서 박 시장님에게 결혼 기념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요 내용에도 있지만 과연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람한테 자신의 동생이 결혼한다고 축사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런지 참 의문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비서가 장기간 박 시장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과 함께 여비서가 자신의 친구들과 서울시청 스케이트장에서 박 시장님이 스케이트를 타달라고 댓글로 부탁한 사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SNS 관련 자료들은 고소한 이후에 여비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와 같은 증거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게시물들은 아이원순유라고 박 시장님의 개인 그 인스타그램인데 2019년 4월 8일부터 해서 그 당시에 삭제 안 한 것 중을 비서실 관계자분들이 캡처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이 기간을 보면 2019년 4월부터 6월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예, 박 시장님 관련돼서 여비서가 밑에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만 여비서가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박 시장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증거입니다. 2020년 해를 넘어가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 4월 6일까지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박 시장님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박 시장님과 여비서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법리적, 상식적, 그리고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비서는 박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대단한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마는 이를 입증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과거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증거들은 오히려 어떤 동영상에서는 박 시장님이 여비서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셀카를 찍으면서 그냥 찍어도 되는데 굳이 박 시장님 어깨에 자신을 뒤로 기대가지고 어깨에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착시켜서 찍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들로 봤을 때 여비서와 김재련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 부정하는, 반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박 시장님을 무고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보통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꿈속에까지 박 시장님이 나타나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면은 아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조차도 없고요. 흔한 예로 한두 달도 아니고 4년이라면은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기록조차도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4년 동안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박 시장을 책망하거나 분노하는 말이나 행동,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이고요. 박 시장과의 관계 및 사진, 동영상, 자폐 손편지 등 수많은 증거들을 살펴보면은 여비서하고 박 시장님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서울시장과 비서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여비서가 박 시장을 존경하며 극찬하는 동시에 상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비서는 최소한 박 시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적대적인 관계를 마음을 갖고 어떤 표현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무고죄와 달리 성범죄의 무고죄는 피해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은 물론 인생이 파탄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며 그로 인해 무고의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이번 사건에서처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일 경우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인 사건의 성범죄 무고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을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여비서가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무고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년간 지속적으로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하는 여비서의 주장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추행을 저지른 상사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사진 찍으면서 팔짱을 끼고 어깨에 손 얹고 손을 감싸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 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성은 과거 직장 상사가 성추행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관두고 퇴사한 분도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고소 준비 또는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비서와 같이 행동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는 점입니다.